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귀한 분 모셨습니다. 김광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저희 힐링가족 여러분들이랑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힐링가족 여러분. 귀한 분은 아니고요.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바로 저희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네. 몇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시죠. 네. 우리 그 주식 투자, 저희 주식 위주로 이야기를 요즘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주식 투자해야 하는 이유? 주식 투자의 장점?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 투자의 장점 얘기하면 아마 2시간 걸릴 것 같은데. 다 얘기해 주셔도 되긴 하는데, 네. 일단 주식은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이잖아요. 자기 자본이 빵빵해지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죠. 적극적으로 신사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건강해지죠. 성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더라도 우리 한국 주식 담아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애국자적 발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일은 한국 경제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주식 투자의 장점은 거시경제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식 회사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겠고요. 또 개인의 관점에서 주식을 보유한다라는 것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영자가 된다. 혹은 그만큼 주식을 소유한 만큼 그 비중만큼 그 기업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싶을 때 여러분 투자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저도 이제 어떤 기업들의 성장하는 기업들로부터 어떤 특정한 조건으로 지분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분만큼 그 기업은 제 거가 되는 거예요. 1%면 1%만큼 제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주인이 된다라는 관점에서도 좋고요. 그게 여러분의 어떤 주식 투자의 방향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돼요. 주식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의 의사결정의 그 관점에서 이거 투자해서 얼마 올라가면 또 얼마에 팔고 그러면 내가 이만큼 부자 돼라는 컨셉보다는 생각 자체가 내가 주인이 될 만한 기업을 선택한다. 주인의식을 그렇죠. 내가 어떤 기업과 동업할까라는 마음으로 동업자를 찾는 관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도움이 돼요. 어떤 기업의 주인이 되고 싶으세요? 성장하는 기업의 주인이 되고 싶죠. 그게 주식 투자하는 그 마인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이 주식 투자가 우리 경제에 여러분에게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 세 번째는 좀 짧게 말씀드리면 자산관리적인 측면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국면에 따라 다르지만 좀 이따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국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의 주식 투자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나의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보다가 더 빠르기 때문에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그냥 소득을 소득만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는 통상적으로 물론 22년, 23년은 다른 시점이에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긴 텀을 두고 생각을 해본다면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나의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나의 소득을 자산의 형태로 바꾸는 것. 다른 말로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구조를 만든다. 결국 내가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다.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끊임없이 가난해짐을 설명해 주는 거죠. 맞죠? 네, 맞습니다. 소득을 그냥 저축의 형태로만 갖고 있다면 다만 22년, 23년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어쨌든 통상적으로 우리가 근현대사를 살면서 예를 들어서 1960년 이후로 2023년까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소득을 그냥 소득의 형태로 갖고 있는 거냐, 현금의 형태로 갖고 있는 거냐, 주식의 형태로 갖고 있는 거냐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계속 가난해지고 누군가는 계속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구조, 그런 구조를 만든다. 그게 자산관리거든요. 이 자산관리의 정의는 혹은 재테크의 정의는 나의 소득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의 문제예요. 네네. 나의 소득을 저축의 형태로 갖고 있을까? 아니면 호주머니에 넣고 있을까? 금을 갖고 있을까? 주식을 갖고 있을까? 부동산을 갖고 있을까? 투자의 개념 말씀하시죠. 그렇죠. 어떤 형태로 돈을 가지고 있을까의 문제. 그게 자산관리인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 특정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영역에 돈을 집중적으로 보유하면 자산 가치의 상승폭이 커지겠죠. 이게 기본적인 자산 관리의 컨셉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근현대사를 보면 돈의 가치 혹은 현금의 가치가 상승하는 그 속도보다 지금 현금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금리의 기준하면 좋겠죠. 22년, 23년을 제외해 놓고 생각해 본다면 통상적으로 근현대사를 살면서 자산 가치의 상승 속도가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빨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일해서 돈 버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구조를 만든다. 그런 관점에서 주식 투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영역이다. 뭐 여러 가지 관점을 놓고 봐도 주식 투자는 뭐 필요한 것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주식 투자하는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 또 우리가 이제 하면 주인의식을 갖고 할 수 있는 것.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네. 자산 가치. 네. 네, 아무래도 근로소득보다는 투자소득이 더 이제 많기 때문에 우리가 네. 그 주식 투자 이런 것들 경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 네, 요 말씀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바로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예. 교수님. 이거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작년에 이제 주식이 좀 많이 좀 떨어졌잖아요. 네. 주식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 이런 약세장이 언제쯤 끝날지, 혹은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그냥 네.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주식 시장이 왜 약세장으로 전환됐는지를 생각해 네, 보면 먼저 알아야겠죠. 2020년은 소위 대세상승장. 그 대세상승장이 왜 왔냐면 금리 인하 때문이죠.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는 역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경제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이죠. 팬데믹 경제 위기죠. 세계 경제 기준으로 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1%로 떨어졌죠.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0.7%니까 이게 역성장이에요. 역성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1960년 이래로 우리나라 경제가 역성장했던 건 딱 3번 있어요. 60년 이래로 3번밖에 없었다고요? 네, 떨어진 3번 적이? 있습니다. 그게 1980년 마이너스 1.6% 성장한 거, 역성장. 네. 그 1998년 IMF 외환위기의 충격 마이너스 5.1% 역성장. 심지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세계 경제는 역성장했지만 한국 경제는 0.8% 플러스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역성장 아니에요. 그러네요. 20년 팬데믹 위기 때 우리 역성장 마이너스 0.7%. 그런 3번의 경제 위기, 경제 충격 혹은 역성장 그때를 제외해놓고 보면 또 23년만큼 어려운 시점이 없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어쨌든 그런 역성장 국면에 경제 충격이 찾아오니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로금리를 도입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만 역성장한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역성장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제로금리를 도입한 겁니다. 금리를 쉽게 말하면 급격히 인하했던 거예요. 22년에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금리 인상이었잖아요. 근데 2020년에 팬데믹 위기 때 빅스텝으로 금리를 인하했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정상적인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FOMC 회의 일정이 있거든요. 1년에 8번.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일정이 이미 짜져 있어요. 이미 그 스케줄이 나와 있어요. 당연히 저처럼 경제 연구하는 사람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날짜이기 때문에 제 달력에 이미 다 표시가 돼 있어. 1년치가. 그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중요한데 그런 방향 결정회의가 없는 날인데도 긴급 소집 회의를 열어가면서까지 금리 인하를 단행했어요. 당시에 그렇게 했어요. 그럼요. 그럼요. 그렇게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그게 결과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은행에 저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돈이 어디에 몰려요? 그 주식이나 자본시장으로 몰리는 거죠. 돈의 이동인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면서 저축할 이유가 없으니까 돈이 이동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또 한 가지는 대출할 요인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대출하기 좋아지죠. 제로금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낮은 데서 그 돈을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은행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높은 투자 수익성을 기대할 만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추천될 만한 일이었어요. 그게 2020년의 모습이에요. 돈이 대거 주식시장에 몰리니까 주가가 폭등했던 거예요. 그걸 소위 유동성 장세. 그죠? 유동성 장세였던 거예요. 그리고 22년에는 금리를 세계적으로 다 인상하는 왜냐하면 너무나 높은 물가를 맞이했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죠. 요 소위 말하는 22년은 역유동성 장세예요. 유동성이 빠지는 장세예요.
다시 돈이 은행으로 몰려가는 장세인 거예요. 왜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는 은행에 저축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 네. 5% 6% 투자 수익률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축 금리가 5%라는 얘기는. 적금은 뭐 10%도 요즘 나오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런 특판 상품인 거고요. 네네. 그런 것들이 투자 수익률, 그게 투자 수익률이에요. 은행에 저축했을 때의 네네. 투자 수익률.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굳이 주식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돈이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주식 시장은 빠지는 거죠. 역유동성 장세예요. 이 장세를 주식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그 정의를 내린다면 유동성 장세와 역유동성 장세인 거고요. 이 통화 정책 기조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20년을 완화의 시대, 완화적 통화 정책이 집중됐던 시대, 그리고 2022년은 긴축의 시대, 긴축적 통화 정책이 집중됐던 시대. 그러니까 완화의 시대, 긴축의 시대, 유동성 장세, 역유동성 장세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시대의 변화를 관찰하면 왜 주가가 올랐고 왜 주가가 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뭐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22년 전망서를 발간했을 때 그 22년 전망서의 핵심 멘트가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였던 거죠. 네, 봤어요. 예. 네. 예, 그러세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라는 멘트가 나온 이유가 그건 거죠.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빠지는 거죠. 그런 역유동성 장세가 이어졌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22년 그리고 23년으로 이제 관통하는 흐름은 여전히 긴축의 시대인 거예요. 금리 인하 기대론이 좀 부상하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엔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희박하다. 그러니까 22년, 23년은 긴축의 시대인 거예요. 긴축적 통화 정책인데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뿐이에요. 이제 금리 인상을 미국 입장에서 자이언트 하다가 빅스텝, 베이비 스텝 이런 수순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 나가요. 왜냐하면 원래 그런 거예요. 금리 정점에 다가올 때 그러면 22년 그리고 23년까지는 긴축의 시대인데 23년 2분기 이후부터는 현재로서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의 정점이 23년 2분기고 그 정점으로부터 약 6개월 전이 22년 약 10월이죠. 그러니까 10월이 주가의 저점을 제일 예, 됐었죠. 네. 형성하는 그런 구간인 거고요. 주가의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는 주식시장이 안타깝게도 반등은 하는데 매우 뚜렷한 반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금리에 올리는 그 성향에 따라 그대로 주식이 같이 따라가더라고요. 반대로 네. 이렇게. 네네.